제 두 번째 우리 아시아연합 선교회 선교 토론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선교적 이양을 논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회는 딱 100분만 진행합니다. 100분 넘으면 문 닫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이 늦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패널들이 뭐 어디나 똑같듯이 우리 패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3분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들을 게 있으면 2분 추가해서 5분만 얘기하고는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끔 우리 스태프들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패널들만 이 토론장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방청객이라고 제가 좀 정하겠습니다. 방청객들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한 60분 정도는 패널들끼리의 대화를 좀 나눠보고요. 끝나고 난 후에 한 20분 정도는 우리 방청객에서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패널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토론장은 따로 결론을 내려고 모인 장소는 아닙니다.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결론 짓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토론에 앞서 가지고 제가 패널들을 모셨는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패널들이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진지하면 우리하고 격식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진지하지 않고 재밌고 유쾌한 시간을 가지자라는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면 잠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 회의를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 한 분 우리 패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남희 선교사님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남희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서게 되니까 긴장도 되고 또 여러분 앞에서 또 서는 모습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100분 토론회에 선교적 이양에 대한 부분을 컨설턴트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 온 지 2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23개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고 있고 두 분의 선교사님 선교지를 컨설팅과 코칭을 하고 있고 한국의 세계교회, 한국교회도 지금 컨설팅하고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필드 사역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컨설팅 사역과 코칭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지는 한국교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선교지에도 전달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장점이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한 그런 장단점 분석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4P 선교 전략 모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누면 조금 더 선교적 이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한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패널로 초대됐을 때 필리핀 사역자 훈련 컨퍼런스인 줄 알고 응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디어를 통해서 필리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필리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BLTC 성경적 리더십 훈련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0개 과목으로 된 훈련용 부제를 다갈록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다갈록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지금 필리핀의 20군데 정도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킬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이양에 대한 주제라고 해서 가만히 이유를 생각하니까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경력 트랜지션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교회를 10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기를 마치고 이양 아닌 이양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 네트워크의 상임총무로 5년 동안을 섬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잘렸던 경험이 이 이양의 한 동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금 미디어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라는 주제도 많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주들 생각했었는데 오늘 마침 이양자 선임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주제를 부탁을 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권혁삼 선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앉아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 정리한 목사님 일어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98년도에 필리핀에 왔고요. 20년 정도 동안은 가을기도 어린이 선교회라고 어린이 선교만 하다가 최근에 한 5년 전에 어린이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 교회를 개척했고 2년 전에 그 예배당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시작하기 전에 그 사회자하고 간단하게 패널들 미팅을 가졌는데 제가 왜 패널로 섭외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어떤 선교하는 거 해왔던 사역에 대한 이양자로 제가 섭외됐는 줄 알았더니 저를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분의 선교지를 이양받으신 분의 케이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나는 98년도부터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양받은 케이스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근데 사회자가 저한테 주신 주제는 뭐냐면 이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후임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양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초대를 됐는데 주제는 이양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깝다고 막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 선교 20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제 꿈은 아직까지 필리핀에서 어린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비전과 어떤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는 것도 역시 어린이 선교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빨리 목회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선교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저는 본연의 목적인 어린이 선교를 좀 계속 줄 때까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러면 이 시작한 교회에 이 교회를 빨리 어떻게 이해하는 할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갑 선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갑 선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발대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서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끄집어내서 여기에 앉혀주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한데
저도 오늘 김성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하대책 이양 종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하대책 선교사로 오래 있었고요. 이제 계하대책은 올해 종료, 필리핀 사역 종료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프로젝트성의 사역은 지속되지만 이제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의 사역은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의 종료 단계에 와 있고, 저희 사역지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교회가 계하대책의 1:1 결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종료됐습니다. 다 종료됐고, 2개 교회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종료하면서 이 양의 사실은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종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패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3년 동안을 이 양을 준비해 오면서 이제 올 6월 달이 다음 달이 3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준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권,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 양 되어주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어쨌든 6월 달은 제가 뒤로 한 걸 입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설교자들이 한 20여 명 훈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슈퍼바이저 팀이 단계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고요. 각 팀 리더들이 재직회적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등록된 성도들이 일반 회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 양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 간 것 같습니다. 생애 처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선교사님들이고 동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분을 모셨던 것은 어쨌든 이양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뭐 각기 다른 모양으로 경험을 했거나 경험을 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양에 대한 얘기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은 선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65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각자 다른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재 출구를 했거나 떠나거나 또한 이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양했는지에 대한 한국 선교사 안에서 모델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양에 대한 어떤 모델을 찾기보다 우리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이양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양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양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실제로 세웠던 교회들이 선교사가 떠나고 난 후에 존재하고 남아있는 교회는 많게는 30%, 적게는 10%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선교사가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면 한국 선교사가 떠나고 난 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는 작게는 10개, 많게는 3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0개 이상의 교회가 한국 선교사가 떠나고 난 후에 문을 닫았던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보면서 우리 필리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필리핀의 PCEC가 발표하기를 필리핀 전체에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최소 몇만 개의 교회가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에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이양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 이양에 있어서 이양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한 후임 선교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건지를 먼저 종합적으로 우리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루기 어렵지만 사실은 오늘 책자에는 실지 않았지만 우리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얘기도 잠깐 다뤄보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방청객들과 한번 토론의 장을 가져보고 마치는 걸로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교재는, 책자는 우리 패널들이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책자를 좀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남희 선교사님이 우리 그 선교 이양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해롤드 풀러 박사의 4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님 간단하게 한 3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 간단하게 선문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선교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4P 선교 모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선교 전략 모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례가 되어진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4P 이 선교 전략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선교 전략 모델이 있는데 이 4P 선교 전략 모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이 4P 선교 전략이 선교사의 역할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4P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는 파이오니어, 두 번째 P는 페어런트, 세 번째 P는 파트너, 네 번째 P는 파티시펀트.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하기까지 이제 입구에서 출구 전략까지의 모든 단계를 선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리더십에 대한 역할 변화에 포인트를 두고서 선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이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좀 주도적인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 배운 어떤 그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필리핀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선교 전략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이 4P 모델을 잘 습득해서 적용하게 되면 지금 선교적 이양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그 개척 단계, 부모 단계, 파트너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여자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필리핀의 상황은 그 파트너 단계와 그 다음에 마지막 참여자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드물게는 취약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막 두 번째 부모 단계까지 연결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 4P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숙지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각자 선교사님들만의 그 이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해럴드 박사님의 4P 전략은 좋은 어떤 그 사례의 모델이 있습니다.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SAIM 선교회를 통해서 그 나이지리아 지역에 마지막에 제가 사례로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이 지역에
그 어떻게 이해한 과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교 단체와 현지 교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략히 사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아니면 선교 단체로서 또 어떻게 선교를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이양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질문 좀 던져보고 싶은 것은 선교 이양 그러면 여전히 주체는 선교사 중심의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양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필리핀 가운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양을 해야 된다는 주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의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고 60대, 70대 분들이 많게 되면서 선교적 이양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왜 우리의 이양이 선교사 중심의 이양이 되어야 될까? 현지 중심의 이양이 되지 않고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나누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폴피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이 선교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서양 선교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까지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사가 처음은 개척자다. 그 다음 단계는 부모다. 양육자의 단계다. 그 세 번째는 양육을 통해서 이제는 이 파트너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참여자로서 현지인들이 요청할 때만 그 사역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네 단계별로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단계별로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 모델로서는 탁월한데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델은 시작 자체가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이 포피 전략에 대한 선교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러면 필리핀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제안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포시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포피 모델에 이게 한국 사람한테 맞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대부분 이제 5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아까 파트너 단계 아니면 조력자 단계 그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지인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조력자 역할을 할게 아니면 나는 파트너로서 네가 도움을 요청하면 할게. 그렇게 나는 내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현지인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까? 한국 사람은 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담임 목사면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죠. 내가 제가 좀 말이 컸네, 건방지네, 뭐 이런 생각이 저만 들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 근데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걸 했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려놓다. 내려놔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건데 그게 정말 현지인들도 정말 우리 목사님을 파트너로 보고 조력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한국 사람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한테 주시죠. 네네.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열심히는 했지 이 전략적으로 이 포피를 가지고 제가 선교 20년을 했던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절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한 번 아버지면 끝까지 아버지여야 되고 또 한 번 이 담임 목사면 끝까지 담임 목사여야 되는데 이 선교지는 보니까 한국 교회처럼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에러가 많이 나고 너무 미스가 많이 나고 그 소통에 있는 문제에서도 이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이 현지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에 나중에 그것이 그 이양의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서로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것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포피 모델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때 2양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개척의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시작부터 파트너와 파티시펀트를 같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고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NGO에서도 그러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할 때라도 기획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획을 같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교회 요청, 그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먼저 필요하다 보니 이 양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사역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혁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이 어느 순간에 블레싱을 하다가 블레싱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컸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양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블레싱을 안 하는 것을 이게 건방지다 이게 아니라 크고 있구나 라고 제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이제 그게 수용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특별히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기획해서 나가는 것이 이양의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후원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저 한국교회를 가도 지금 한국교회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사실 선교지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케이스고 또 특별히 파송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요청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 전략 없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단정짓고 그 선교사에게 요구할 때 사실 한국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사역의 패턴을 가져나가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한번 정리해서 이제는 한국교회도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획하지 않으면 그건 선교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지인들과의 선교지 2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과 선교지 2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불안한 선교 전국에 대해서 파송교회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때야말로 어떻게 선교지를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서 한국교회 목사님에게 조금 더 건방지게 다가가셔서 이것 왜냐하면 현지인들도 크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이미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국 목사님들과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나눌 수 있을 때에 저는 한국 선교사가 또 한 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선교지 2양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한국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선교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교지 2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단순히 선교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가 앞으로 역선교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선교지를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과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기환 목사님 밥값하셔야지고 제가 우리가 모이기 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자 그러면 정기환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는데 잘 적으라고 좋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밥값 아닌가요? 네. 저는 그 이양이라는 주제를 계속 생각할 때마다 연달아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이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교사가 이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주제입니다만은 이양을 하기 전에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선교 현장에서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죽기 살기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끌어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필리핀 파트너를 잡고 그리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해서 뭔가의 바디를 만드는 과정이 선교 사역의 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을 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데 선교 사역의 거의 전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것이 좀 생겼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이양의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양할 만한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구조가 그동안에는 선교사 중심으로 포착되어 왔었는데 이 단계에서 다시금 그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이 과정이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새생명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올 때는 제가 한 1년, 개척이 된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한 160명 정도가 되었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만인제사장의 가치를 전도사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서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헌신하면서 10년 동안을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초대 목사이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법에는 5년 더하기 5년에서 10년이 맥시멈이었지만 회칙을 바꾸어서 더하자는 뭐 그런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근데 저 입장에서는 10년을 5년을 한 텀으로 해서 10년을 해서 왔었고 사역하는 동안 저의 사역 기간은 10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년을 염두에 두고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10년이 되었을 때 그 사역의 후임자를 교회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0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후임자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임을 했고 그리고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자를 마저 찾다가 김원호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로 그 당시에는 교회의 그 선교 자문위원으로 계셨는데 멀리서 찾을 거 뭐 있나 하고서는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고 현재로는 3대, 4대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새생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한 번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사실은 지도력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폭력을 치를 수 있고 불멸이 될 수 있고 많은 탄력들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내용을 겪지 않고 사역자가 계속해서 순적히 트랜지션이 됐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역자가 그곳에 이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의 모델로 만들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구는 바지 사장이라고 저희를 부르던데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이고 자기는 그동안 기간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이 의식들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이임하고 교인들은 그 다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선교 사역의 경우에도 제가 이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선교를 관찰할 수 있었던 10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선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제가 종종 그 선교 특강을 나가면 훈수꾼으로서 배운 그 선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직접적인 선교에 인볼브 하지 않으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할 때 그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부교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미국을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뭔가를 도시를 세워야 하고 문화를 세워야 하고 곡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고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그 땅에는 이미 인디안들이 존재했었고 문화가 존재했었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몽땅 무시하고 서양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우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도시들, 자기의 문화들을 세워갔던 것이 미국의 개척의 역사였다면 오늘도 우리 선교사들의 역사도 그 개척의 역사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가 필리핀에 오기 전에 이미 필리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는 오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리핀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세워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역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운데 사역자가 있고 교회가 있더라. 필리핀에 오는 선교사들의 멘탈리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회장의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으로서 필리핀 현지인들을 잘 고용해가지고 이 우리의 비전을 이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부교역자 우리가 오기 전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필리핀 교회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필리핀 목회자 교회들로서 한국 선교사를 바라볼 때 돈 많은 부교역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담임 목사로서 부교역자가 회장님,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라서 돈을 마음껏 끌어올 수 있어갖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의 의논도 구하지 않고 거기다가 화장실 짓고 또 바깥에다가 차 세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건축하는 동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유익하기 때문에 참지만 조금 지나면 너는 kit가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니면 부유한 부교역자를 대하는 것처럼 필리핀 교회가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우리한테서 이양이 앞서서 우리가 부교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을 쌓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느 담임 목사 밑에서 붙어가지고 부교역자로서의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할 것인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필리핀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세워가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분 밑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설정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양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더라도 쉽지 않 시간이 좀 되어서 한 가지만 제가 태국의 경우에 다음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아니 잠깐만 박판은 선임자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작을 하는 아시기 혼자서 저 주제 얘기 안 하는데 다음 주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왜 나죠?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이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양된 교회의 큰 그림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양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이양된 교회입니까? 리더십이 현지인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 교회가 이양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성경 모델에서 말하는 이양된 교회의 그림이 뭔가를 잠깐 한번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현지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이 아직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모습으로 그럼 이양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그래는 우리 패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 보면 먼저 이양에서 생각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의 이양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양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양이다 그러면 일단 단순히 리더십을 넘겨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양이라고 했을 때 배정적인 자립까지를 포함한 것이냐, 아니면 이양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는 미셔널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의에 따라 바람직한 이양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우리 한나일 목사님 아까 이제 23개의 교회에 이제 연합회를 지금 이제 이끄시고 그렇게 개척을 해 나가셨는데, 저는 이게 미셔널 처치를 지향한 지향까지가 포함되어서 이것이 한 좋은 샘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초. 저는 그 이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리더십은 이양을 했는데 돈은 넘겨주지 않으면 저는 이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넘겨지지 않은 상태의 그 이양은 그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거대한 권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자꾸 돈을 주어서, 아니면 돈이 어느 정도 돼야 교회가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을 때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든 분들을 제가 다 만나보지는 못해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빈민 선교, 그 다음에 가난한 지역의 선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립을 생각하면서 이양을 얘기하려면 너무나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양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재정의 자립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내가 3달 후에 떠날 때 나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1년 후에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내가 떠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그림을 각 선교사님들마다 케이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더 정리해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적 이양의 가장 중요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회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머지 두 분은 나중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양자의 자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정기한 순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덧붙여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정기한 순사님의 발제 가운데 두 번째 줄타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참 흥미롭던데 좀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부교육자로서의 선교 사례를 태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태국의 경우에는 CTS인가 하는 교단이 거의 유일한 교단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그 교단의 소속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 50유닛 정도 된다고 하고, 그분들은 태국 교단에서 이 선교사가 안겔레스로 가라, 거기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해라 라고 지정하면 자기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현지 교단과 더불어 현지 교단의 지도력 아래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선교 사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줄탁 gun기는 뭐 계란 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달걀이 부화하면서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되면은 바깥 톡톡톡 치고 계란이 쪼면서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데, 그때 어미가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는 새끼가 충분하게 나올 때가 됐겠다 싶으면 바깥에서 톡 쪼아주는 그것을 그 줄이라고 그러고 탁이라고 그러고, 안에서 톡톡 병아리가 치는 그것을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이밍들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쓴 것은 어미달그 입장에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빨리 꺼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톡톡톡 바깥에서 일찍 쳐가지고 계란 껍데기가 깨지면 답답해서 빨리 꺼내주겠다는 그 사랑스러운 열정이 결국은 병아리가 미성숙된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는 우리의 선교가 사실은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 교회로부터 받는 프레셔들도 있고, 선교사 나름대로도 열정이 있어 어떻게든 성과를 거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한 가지 잘 배려되지 못하는 것이 그 선교 대상의 성숙도 역량,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는 자기 이 비전을 자기의 패션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어미로서 바깥에서 무리하게 쪼는 바람에 결국은 성숙되지 못한 채 죽어나가는 병아리들이 많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미디어 사역하는 특성상 필리핀 교단이나 선교단체나 뭐 이런 등 이렇게 컨퍼런스 가서 촬영할 기회들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느끼면 한 가지 신선한 도전이 뭐냐면 그 컨퍼런스에 오는 필리핀 사역자들의 눈빛이 야성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우습게 볼 만큼 자존심도 있고 뭔가를 해낼 만한 그러한 전투정신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순화된 야성이 빠져버린, 그리고 선교사의 열정에 짓눌려가지고 선교사의 야단 맞지 않는, 아니면 칭찬받는 이러한 잘 양육된 현지 사역자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줄탁 동기처럼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라도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만큼, 저들의 성숙만큼, 저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역량들을 위해서 이 탁을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역을 이양할 때 이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맡겨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결국 선교사가 계속 하고 마는, 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계속 마음에 품었던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어주는 만큼 교인들은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믿기워지지 않을 때에도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선교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높게 보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선교사로서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원석 선교사님이 이전에 저희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를 차용한 것인데, 정말로 필리핀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국의 유명한 선교학자들로 발제하지만 필리핀 사역자들도 발제를 하는데, 한국 발제자하고 필리핀 발제자하고 그 발제의
그 수준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청중들에게 영향력이라 우리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필리핀 교회가 생각보다 대단한 교회고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단한 국민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해 놓고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들을 주려고 했을 때 잘 받지 못하고 역량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근데 사실은 이 필리핀의 좀 더 주류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끝으로 이양자의 자세 가운데 시간 내세요. 네. 공격성 목사님. 네, 이번 저주제라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저희 마당에 바나나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바나나 나무가 그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나나 나무의 밑둥을 잘라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에서 다시금 열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양받을 사람들이 결국은 선임자 눈치 보면서 담임 목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처럼 지도력이 잘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력들을 맺어가지 못할 때 어느 시점에 바나나처럼 내 밑둥이 잘리는 것이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양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대로 문상 목사님이 후임자의 자세에 대해서 바로 좀 얘기하고 간단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후임자를 선정할 건가요? 그 얘기죠. 뭐 제 주제는 너무 명확하죠. 후임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후임자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분류가 이제 세 분류잖아요. 하나는 현지인이겠죠. 현지인. 우리가 훈련을 계속했던 현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남이 봐도 똑똑할 만한 어떤 모셔오고 싶은 후임일 수도 있고 현지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지인에게 주기는 믿었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70세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리고 나와 비전을 맞이할 수 있는 후배 선교사들이 내가 케어하는 그 과정을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에게 후임을 선정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회나 선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이양이라 해서 교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선교회나 선교 사역적인 모든 면을 좀 아울러서 얘기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있다면 그쪽에 이임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부터 이 사역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십권을 넘겨주는 그런 방향이 있겠죠. 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갖고 있는 이 세 분류의 후임자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현지인이죠. 근데 가장 어렵죠. 현지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기환 목사님은 인품이 좋으셔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면 말아먹을 건데 이거 생각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주장이 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아무나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한테 주는 게 가장 좋지만 두 번째 차선책인 후배 선교사들과 같이 비전을 나누면서 이양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현지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말씀한 것처럼 100개 중에서 10개만 남고 30개밖에 안 남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좀 준비가 될 때까지는 후배 선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후배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들한테 다시 한번 바톤을 넘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한 5년 전인가요? 저희 동소년대회는 우리 강진성 목사님도 계시지만 뭐 50개, 뭐 10개, 20개 뭐 이렇게 교회에 개척한 선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방진 후배들이 모여서 우리 선임들한테 가서 선임 선교사님들이 맨날 이 교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교회 하나씩 우리 후임들한테 좀 주는 그런 무브먼트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교회인데 이 20개 교회에 다 선교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없대. 그게 이제 선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 선교비 우리 후배가 될 테니까 생활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무무원들을 선임들의 교회들을 후배들이 맡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후임한테 주시는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거의. 이제 최근에는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배 선교사들은 사역지를 개발을 못하고 교회 개척할 자리가 없어갖고 빨리 막 2시간, 3시간짜리 가서 교육을 개척을 하고 매주 거기 가느라고 헐떡헐떡대는 그런 현실이 있고, 선임 선교사님들은 생활비까지 들어박으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차라리 후배 선임 선교사님을 후임자로 선정을 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좀 연장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과 제일 좋은 것은 그 상황에 맞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현지인이든 후배 선교사든 아니면 전문단체든 선정하는 게 좋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지인들한테 넘기고, 그게 안 될 때는 연장선에서 후배 선임 선교사들에게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가장 이 교회가, 이 선교지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대안 제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대안 제시가 뭐냐면 담임 목회자를 바꾸라. 그게 한국교회 컨설팅을 하면 100이면 100.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의 한계성에 부딪힌 것이 교회의 한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우리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를 바꾸면 문제 해결점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선교사들을 자리를 나오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가 빨리 자리를 떠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법과,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줄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어떤 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교회도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닥쳐왔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선교가 멈출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미 좀 지나가고 있지만, 그랬을 때에 앞으로의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여야 되냐 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또 이 양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함께하는 선교, 지속적인 선교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청소년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얘네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 가는 데는 다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이렇게 다니긴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때 제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낄끼 빠빠였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던 분인데 정말 멋있었던 분들인데, 정말 명석하셨던 분들인데, 정말 교계의 존경을 받던 분들인데, 마지막이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선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현지인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깨트려서 던져주자. 그냥 계란을 깨트리자.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필리핀에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은 알아서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 베이스들은 저는 됐다라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현지 지도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교육해가지고는 더더욱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3년, 5년을 같이 부대끼면서 지내온 아이들도 이제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 그들에게 과연 넘겨주는 것, 이 양이 가능한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기아대책이 여기에 이 양을 할 때 현지 법인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재정팀을 통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내는 것이 이 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나 그 교육 과정이 없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후임 선교사를 불러오는 것. 근데 후임 선교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맡기는 것은 저는 이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재정적인 기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가진 리더십을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선교사를 데려오는 것은 사역의 연속성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탁 던져두고서라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막 몸부림을 치더라도 오히려 저는 후자도 이것도 좀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더욱 후임자에게 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양의 모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기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교역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했었죠? 예, 줄탁동기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기존의 교단과 기존의 리더십이 있는 상황에서 연합 사역을 할 때의 최고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단과 어느 정도 연합의 사역을 깊게 하고 있는가?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팔라완의 김세광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50에서 180개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걸 교단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교단 선교부에 일을 하시죠. 이번에 이제 어성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학고방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교단에 관련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활용돼서 이번에 어성경을 그냥 몇 명, 막 20명, 30명 신학교 하나, 두 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교단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 사역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고 귀중한데 어떻게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쪽으로 어떻게 저희가 사역이 지속되는 게 이양이라면 어떤 그런 쪽에 더 모델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목사님 그 후임자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아까 후임자가 그럼 현지인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도 안 된다. 현지인도 안 되고 선임 선교사도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후임도 안 된다. 그럼 누구한테 이양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70살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열매를 거두려면 언젠가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을 심는 시기가 이제 그만둬야지 할 때 심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지 할 때 심는 게 아니라 미리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아까 때부터. 예, 시작할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런 구도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선택한 것은 3년 이내에 이 양을 준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게 덤비면서 했던 게 새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서 이렇게 훈련이 돼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현지인들한테 이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죠. 처음부터 같이 해가지고. 예. 저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이양의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권혁상 선교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김영갑 선교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전엔 전통적인 선교의 모델이 있었고 이 포피 모델도 사실은 전통적인 선교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교사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것이 선교사의 일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면 한국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의논되어져야 된다. 한국 선교사가 받는 것도 이 양의 한 부분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이 양하고 떠났다고 해서 한국 갔다고 해서 모든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파티시펀트의 관계로서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다시 들어와서, 요청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땐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또 시니어 선교사로서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또 시니어 선교사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적 연결점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현지인들과 모든 이 사역에 대한 권한과 재정에 대한 것은 넘겨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발상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필리핀에 올 때 필리핀 가지 말라고 다 만류했거든요. 필리핀 가면 후원 안 해주고, 필리핀 안 가면 후원해주고, 필리핀 가면 후원 안 해준다. 그렇게 뜯어 말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20년 전에도 필리핀은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필리핀이 많이 자정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정되어지는 가운데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백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은퇴자로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선교사로서 마지막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 선교사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저는 좀 저희들이 뭔가 좀 필리핀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에 필리핀 선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국가에서는 복음을 접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웠다면, 필리핀은 주로 우리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이미 복음이 뿌려져 있는 가운데에 사실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듯이 파트너십을 맺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면 선교사들이 떠날 때 사실 뭐 암묵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이미 내 제자가 아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준비하셨던 김영남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 이양에 대한 문제점 순서를 잠깐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부탁받은 부분은 선교사역 이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제 리더십이 준비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이양을 할 텐데, 과연
준비가 됐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이양이 됐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선교사가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리더십이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금 정리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선교사가 보기에는 우리 그 코피에서 말씀하듯이 부모의 단계, 케어의 단계에 있을 때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은 아직 멀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근데 저도 이제 다른 한 교회에 이양을 하면서 이 교회 말고 이전에 이양을 한번 훈련하면서 재정권을 맡겼어요. 그래서 최종 결제를 제가 했는데 최종 결제를 제가 안 하고 이제 거기에 필리핀 현지 지도자가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넘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펑크가 나고 영수증들이 이렇게 제대로 첨부되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돼서 다시 3년을 맡기고 다시 가져온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실패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판단한 거죠. 제가 판단한 거고 필리핀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좀 완벽주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이양의 시기를 놓쳤을 때는 우리가 믿어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넘겨주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리더십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냥 이양을 했지만 준비 단계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해본 단계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저 미팅을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슈퍼바이저 미팅을 해서 거기서 모든 행사 기획 결정 뭘 해야 되면 거기 부서장 불러다가 매주 토요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슈퍼바이저 팀에서 일을 하거든요. 당회격입니다. 근데 매주 모여서 이제 헌신해서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서 전에는 모든 재정을 지원해서 해야 했지만 이제 어제도 부활절 행사를 저희가 셀그룹별로 다 음식을 다 준비해 오고 모든 프로그램들 기획부터 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로드맵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처음부터 그 로드맵을 놓쳐서는 참 불가능하다. 선교사가 재정적인 자립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렇게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이제 DSWD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거나 또 다른 선교 단체의 돈을 받아올 경우 이것을 이양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다. 다시 한번 후원에 종속된 그래서 자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교 단체나 또 다른 선교사나 또 다른 그냥 DSWD로 바뀌었지 어떤 거기에 종속돼서 자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양이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립 이양을 위해서는 조금 한꺼번에가 아니라 좀 점진적인 제가 3년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출발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한 5년 저희가 31페이지 보면 한 5년 정도의 4단계 정도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제도적 차이도 있고요. 전통적 구조와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잘 아듯이 나히야 문화라고 해서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신봉건적인 어떤 지도력 아래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는 그 문화 자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땅날라옵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신실하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배제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우리끼리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선교사를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서 오히려 리더십을 이양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화적 장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장벽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패널들에 서로 뭐 교제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질의응답 받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방청객 중에서 네. 그 이양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재정 문제일 것 같아요. 뭐 리더십이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이양할 때 제일 망설여지는 건 자립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갖는 견해는 그거 같아요. 시작할 때 너무 떠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지원을 받죠. 그래서 교회 건축해 막 2억짜리 3억짜리 집을 집니다.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3층도 올리고 그렇게 해갖고 막 정말 온갖 후원을 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양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네들 이 전기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이양을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건물을 안 짓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에 맞는 자그마한 건물을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경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커가는 만큼 재정이 능력 나가는 만큼 교회도 그렇게 사이즈를 커가게 했으면 되겠는데 우리 습성은 어떻게든 이게 능력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후원 다 끌어와가지고 일단 전화 뭐 이렇게 전화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얘네들은 할 수 없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세팅을 해놔. 그리고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이양이 아직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너무 화려하게 너무 좋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걸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냥 우리 기준으로 시작하지 말고 이 로컬 기준으로 좀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정말 미치겠죠. 이거 더 좋은 게 보이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없죠. 그러나 좀 참으면서 시작을 하면 이양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서프라이즈 하는 거 이렇게 저기 서포트 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하는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처음부터 잘하지 마라. 처음부터 너무 화려하게 시작하지 마라. 너무 잘할 것도 없습니다. 마라. 그렇게 이어서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돌아가신 박남수 선교사님이 계신데 박남수 선교사님이 저 교회 개척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우리 권혁산 목사를 보면 내가 부러운 게 있는데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부럽다. 본인은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서 그걸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가진 분이 무슨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거 좀 감당하려고 하면 황정숙 선교사의 머리 굉장히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너무 훌륭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잘할수록 늘려가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면 아마 김영관 목사님도 여기에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투자해라.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헌금이 매주 한 3만 페 정도 한 달에 3만 페 정도 나오거든요. 참 어려운데 3만 페 전기 요금이 17,000페소 정도 나오거든요. 예, 에어컨을 일부러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어려운 지역에 에어컨이 있는 건물이 몇 안 돼요. 근데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에어컨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오면 교회 와서 놀아라. 예, 그런 개념으로 제가 더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낮춰주는 것.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방법을 찾는 게 더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누가 찾았냐고요. 한국 선교사가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양이 됐을 때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또 생겨.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패널들 그만하세요.
제가 의견 개진하는 의미에서만 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선교지를 나는 이양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교회가 작거나 재산권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지를 이양하는데 고민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재산권이 큽니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그런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도 후원에 의존해서 사는데 왜 현지 사역자는 의존해서 살면 안 되지? 전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고 힘들게 사는데 10,000페소 받고 20,000페소 받고서 어떻게 목회를 힘있게 해나갈 수 있지? 나는 오히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선교사가 만약에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사들도 한국교회 후원을 이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큰 대형교회가 좀 연결이 되어서 좀 후원이 됐으면 하는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면 나도 제대로 한번 선교해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못 살고 힘들게 살면서 평일에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학비를 줄 수 없는 그 목회자들이 의존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저는 반대로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런 얘기도 같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방청객에게 질문 시간을 조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이용수 기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양이란 부분에서 오늘 들으면서 이제 유임이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좀 더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하면은 무슨 이양을 그렇게 걱정하는가? 무슨 얘기냐면은 재정적인 부분들도 되고 리더십도 준비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선교사가 떠나도 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이제 품고 목회를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출구 전략이 없다고 처음에 그 입구 전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나름대로 오늘 들으면서 내가 입구 전략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빈민가가 있어도 빈민가 안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지어서 빈민들이, 필리핀에 이제 뭐 있는 빈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빈민들이 거기를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쉽게 얘기하면은 한 70대 30 아니면 80대 20 정도 이렇게 섞여지면은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돌아갈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저는 이제 그냥 생각하는 게, 나는 언제든지 그냥 없어져도 그냥 되는 교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 한남희 목사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나 담임 목사가 문제다. 선교사나 담임 목사가 떠나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해가지고 퇴출 대상인데, 내가 퇴출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럼 그만두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퇴출되면 나는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가져야 되지?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고민이 있어야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떠나기 전까지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고민이 또 나타나고, 왜냐하면 한 가지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역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도들이 다르고 또 선교사의 캐릭터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후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일률적으로 딱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용수 목사님은 아주 좋은 출발점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퇴출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이용수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선교의 출구 전략에 의한 부분에서 가장 좋은 출발점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니까 자유롭게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세요.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양은 사실은 옮겨서 부탁하고
양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넘겨주는 것 같지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리더십의 넘겨줌과 재산권의 넘겨줌.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과 또 패널리스트가 본질적인 건 리더십 이양은 좀 더 비가시적이고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가시적인 측면인 재산권 이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고 누가 주인인 척 했는가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선교사가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후원했던 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인 현지 성도가 주인입니까? 결국은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갖고 우리는 삼자인 우리가 청지기에 불과한 우리가 어떤 농공상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도 재산이 있고 여러분도 재산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뭐 어떤 많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을 배은기 목사님이 빛과 소금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지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고 싶고 저분이 실질적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배우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저 이영석 목사님 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서 아까 우리 한남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 전에 필리핀에 올 때 교회에서 극구 반대했다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이양을 해야 될 토양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양 위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비누가이나 수카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립이 안 되지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필리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양 시기가 이미 필리핀 전체 히스토리컬하게 볼 때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어떻게 고민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돔이 굉장히 비싸게 지었거든요. 가려하니까 뭐 제가 나머지 41개 교회는 전부 이양 다 했습니다. 재정권 다 이양 다 했어요. 다 중요한 건 전부 다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을 해요. 제가 제일 빈약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양을 우리가 재산 때문에 굉장히 아깝다는 거죠. 재산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그냥 가기가. 이게 미국 선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앞에 패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하고 하리스 대학은 미국 선교부가 몇십 년 전에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이사진이 관리하고 있어요. 재정을 안 도와줘요. 그 리더십도 자기들이 다 자립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MC나 하리스 메모리얼 칼리지는 미국 엄브렐라에서 관리를 해요. 그 우리가 전부 각계절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일단 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편지를 했잖아요. 관리를 했거든요. 바울도 큰 시스템을 우리가 시스템이 안 돼서 그게 문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그 보드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양을 하니까 처음부터 돈도 주고 재정도 다 주니까 아까워서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피란선협이 여기 있으니까 교단이나 피란선협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드 오브 트러스티로 남아서 관리를 해주고 편지를 해주고 아우러주면 재정적인 아까움도 없고 그런 아쉬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답을 우리 패널들 분들께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한번 어느 분이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피 전략의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수단 인랜드 미션 이 단체가 그 이양하기까지의 과정이 몇 년 걸렸냐면 8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양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배은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양에 대한 부분이 더 힘들고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대책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회와 현지 교단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서 조금 전에도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교단과 선교 단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했을 때 그것이 5년, 10년, 50년 단계는 이제 파트너 단계에서 파티시펀트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50년이면 이제는 파트너에서 본격적인 파티시펀트 단계로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교단적으로는 근데 지금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혼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그 한국 교회도 큰 교회는 세습이 문제가 됩니다. 작은 교회는 세습하는데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그래서 작은 교회는 전략적이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큰 교회는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투명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인들도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깐 30초만 말씀드려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영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넘겨주는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거고 고소가 일어날 거고 한국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그냥 다 넘어갈 건데 어떻게 잘 넘겨가게 할 것인가가 저희들 또 고민의 포인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기회. 이게 되는데요? 그걸로 왔어요. 필리핀 올해 인건비가 하루에 639페소입니다. 그리고 카펜터, 스킬이 있는 카펜터는 1,500페소 정도 하루에 받습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스킬이 있는 사람은 4만 페소 정도의 수입이 있고 그리고 그저 그들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티폴로의 스카트 에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 2만 페소 받습니다. 저희 조카는 요 위에 있는 저 학교에 졸업하고 현재 필리핀 회사에서 36만 페소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차이를 두냐면 코리안 랑게이지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급여가 한국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카티에 뭐 아파트도 사고 잘 삽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이양이라는 오늘 얘기 나와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0년? 여러분들이 이양하는 건 10년 안 걸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에서부터 한국 선교사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앞으로 이 나라 물가는 점차적으로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영석 목사님 옛날 땅 살 때는 조금 주면 됐어. 지금 땅은 얼마예요? 몇 배 올랐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 있을 것이냐? 5년 동안 거기 있어서 오늘 잘 배워갖고 이양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국규 선교사님이 그거는 이제 요 3회때 나와요. 관리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오고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도 1970년대에 서양 선교사님들 타도 선교사에서 선교사들 좀 추방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1970년대, 80년대에 많은 우리 학교들과 많은 현지 리더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는 그런 운동에 의해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고 난 후에 대부분의 필리핀 교회와 학교가 사실은 자립하는 데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990년대 중반부터 사실 한국 선교사에게 많은 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은 사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필리핀 교회들이
미국 교회에 문을 두드렸을 때 미국 교회들이 웰컴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떠나 있거나 남아 있거나 여전히 필리핀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어떤 선교단체 조직과 한국의 어떤 조직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6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뭐 재산권 이야기도 하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확하게 제로가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패널들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34페이지, 35페이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놨고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양하기 전에 시스템을 움직이는 연습을 선교사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떤 위기 상황의 대응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고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직회 기능이 활성화돼서 어떤 그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선교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부분들 그쪽에 좀 제가 써놨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모니터링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양한 이후에 그러니까 쿠폰을 줘서 매 초창기 2년 동안은 분기별로 쿠폰 하나씩을 줘서 선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쿠폰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단계별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아까 이영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쪽으로 동의하는데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고요. 네, 다음 하나님 목사님 1분 드립니다. 15분 말씀해 주시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전략적이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소유냐 존재냐로 좀 마무리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유할 거냐, 소유로 승부할 거냐, 존재로 승부할 거냐.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실 때에 다른 권세를 주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가장 큰 힘은 이 땅 필리핀에 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왔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한국 선교사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이제는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넘겨줄 수 있는 우리 김인강 목사님 말씀하신 로드맵을 그리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지금 쇠 빠지게 만드는 이 비디오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AI가 그것을 다 만들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미디어를 같이 만들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저의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오더라도 그 바뀐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제가 품었던 비전들과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또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양을 재산권의 이양이라고 후제적인 그런 걸 떠나서 비전의 이양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정말 다른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양을 위한 준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수강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3권이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희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 시작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선교사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 사람들 수준에 맞게 시작하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세상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이거 진짜 재밌는 우스갯소리로 한번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말로는 이게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영수 목사님이 이영수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영수 목사님 존경하는 이영수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모두 우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헌금함에다가 쪼개다 쓰세요. 이걸 현지 구단에 넘긴다. 누구한테 현지인한테 넘긴다. 후배한테 넘긴다. 누구한테 넘긴다. 써놓고 하나 뽑으세요. 나오는 사람한테 다 주고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네이잖아. 그게 마음에 여기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성경적인 광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다 조사할게. 가정교회에 이제 선교 20년이 지났는데 90대 저기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성도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선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이양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는 11조 헌금들을 현지 교회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드릴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그것을 그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백분 토론회, 아시아연합 선교회가 주최하는 백분 토론회 선교적 이양을 원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